예, 노생마입니다. 에, 또 지난 방송 이어서 하면은 10년 전, 아니 12년 전, 2010년 이맘때네요. 딱 그때가 예, 반신욕방 허벌라이프 하다가 정리하고 화장품 본업도 정리하고 허벌라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 반신욕기 가지고 반신욕방 하면서 뭔가 부족해서 건강식품, 이름도 없는 건강식품들 갖다 또 팔아보겠다고 또 갖다 놓고, 예, 그때 여기 남양주 화도 쪽에 와서 그 건강식품을 떼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쑥등기 병행한다고 건강식품 반신욕기 쑥등기 이렇게 병행한다고. 화면이 흐리흐리하냐? 됐네. 병행한다고 또 쑥뜸은 또 하루에 만 원씩 받고 해주고,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또 받아보면 좋다고, 예? 단골도 생겼어요. 그 쑥등기가 그 배에다 이렇게 대고 김 빼주면은 막 노폐물도 나오고 좋아요. 여자들한테 좋아요, 그게. 근데 좋으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반신욕기 한 달에 뭐 매상이 10회 5만 원씩 받아서 한 5명한테 25만 원. 쑥뜸 하루에 한두 명씩 떠주면 한 달에 또 한 뭐 3, 40. 매상이 뭐 5, 60인데 월세는 뭐 50만 원. 뭐 이 분위기인 거예요, 계속. 예. 뭔가 한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좀 번화가로 나가면 괜찮겠구나. 예. 번화가로 가면 장사가 더 잘 되겠구나. 이게 동네라 안 되나 보다.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게를 내놨다고 그랬죠. 그렇게 가게 내놓고서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 옆에 계란집이 있었는데, 또 그 계란집 옆에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가끔 보면 어두컴컴하니 저 막 담배 연기만 자욱하고, 예? 무슨 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기웃거려 보면 신기한 걸 제가 봤는데, 그 당시엔 제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컴퓨터가 한 20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한 5명이서 컴퓨터를 한 사람이 한 4, 5대씩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마케팅 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게 뭐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당시엔 전혀 몰랐고, 도대체 계란집 옆에서 뭘 하길래 저렇게 남자 4, 5명이 컴퓨터 수모대 놓고 담배만 피고 있나. 저는 그게 무슨 그거 있죠,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삐리리리 하면서 뭐 저 도박 같은 거, 빠찡코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였더라고요. 그게 한마디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최적화 카페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이제 나중에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개념이 있고 관심을 갖고 좀 더 접근했다면, 예? 맨날 그 뭐 화장품 안 팔린다고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 안 팔린다고, 예? 저 홈쇼핑이나 저 쇼핑몰
원망하고 살 게 아니고 그런 카페 같은 거 최적화 카페 거기서 만드니까 에? 그 존재나 의미를 알았다면 아, 나 이 카페 최적화된 거 나한테 파세요 하고 상단 노출해가지고 글도 노출하고 카페도 노출해서 에? 거기에선가 뭔가 판매를 도모했다면 굳이 화장품만을 안 팔아도 되고 무엇이든 팔 수 있었는데 에? 이것을 어디다 팔아야 되나 고민할 게 아니고 여기다 무엇을 팔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올라섰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그냥 사람들이 게임하나 보다. 무슨 노름하나 보다. 에? 그렇게만 알았었지. 그 사람들이 컴퓨터 20대 돌리면서 최저가 카페를 만들어서 그걸 뭐 파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그걸 활용하는지 그런 것까지 이해를 못하고 황금 같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그게 황금 같은 기회죠.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구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노출 단계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만 했었다면 뭐 마케팅이 뭐겠어요. 예? 노출, 유입, 전환 아닙니까? 예? 보게 하고 오게 하고 듣게 하면 파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그 뒤로도 또 몇 년을 더 고생한 거예요. 그 뒤로도.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그 최저가 카페 공장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걸 못 알아봤구나. 또 그때가 2010년이니까 또 그 뒤로 한 2014년, 15년쯤에는 블로그 공장이 또 유행을 했어요. 블로그를 최적화해서 팔았던 거죠. 네? 그럼 또 2010년대에는 2010년 초반까지는 카페 마케팅이 강했었고 10년 중반쯤에는 블로그 마케팅이 강했던 거고 또 10년 중반쯤 아니, 후반쯤 돼서는 SNS 마케팅이 강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의 변천사가 있었는데 그 마케팅 2010년 카페 마케팅이 유리할 당시에 카페 마케팅 공장을 옆에 두고도 그걸 못 알아봤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한 2016년, 17년 돼서 제가 밴드 마케팅으로 돈을 벌 때쯤 6년 전, 7년 전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다. 그리고 2, 3년 전 블로그 마케팅을 또 알아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일이고 앞으로 잘해야죠. 예? 앞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도 SNS 마케팅이 통하니까 제가 아직 밴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이 사업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또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남한테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하지 않는다면 예? 뭐 노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투자를 하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 2010년 이맘때 카페 마케팅 공장을 옆에 두고도 못 알아봤던 그때의 제가 너무 좀 아쉬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옆에서 그냥 쑥뜸 뜨고 반신욕기 돌리면서 한 달에 매상 5, 60 올려가지고 월세 50 내고 밥도 내 돈으로 사 먹는 이런 악순환을 겪어가면서 그러니 생활비는 뭘로 했겠어요. 계속 빚만 늘어났겠죠. 이런 생활이 막 반복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빌라가 있었어요. 그 빌라를 이제 그때 그것도 한 2008년쯤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 못 팔고 소위 말해서 물린 거죠. 고가에 사가지고 물린 거죠. 그거를 전세를 놓고 있다가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2010년 이제 한 12월이 만기였는데 그때가 2010년 10월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한테 자기네 이제 나갈 거라고 전세금 이제 빼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세금 빼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덕방에다 내놨는데 저희가 산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이었는데 아니다. 저희가 산 가격이 한 1억 4천이었는데 한 1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 빌라가 사실 뭐 시세가 어디 있어요. 뭐 KB 이런 저 시세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죠.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4천쯤 샀는데 융자가 한 1억이었고 저희 돈이 한 4천 들여서 샀는데 그게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 빼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깡통이 된 거죠. 근데 전세금은 그렇게 얼마 안 비쌌어요. 전세는 융자가 많다 보니까 전세는 한 그때 6천이었나? 그 전세가 기억이 나네. 융자가 8천, 전세가 4천, 전세가 6천, 그리고 저희 돈 1천 해가지고 1억 5천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1억이나 1억 1천이 되니까 융자 1억 그대로 있고 이자만 갚았으니까 그리고 전세금 6천은 이제 나가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놔도 뭐 융자 있고 그러니까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어쨌든 그때 이제 한물 꺾일 부동산이 한풀 꺾일 때라 누가 그 뭐 사겠어요. 이게 부동산은 오른다 그래야 사는 거지 조금이라도 내리거나 내린다는 얘기만 들려도 안 사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날짜는 다가오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도 뭔가 누가 세입자가 전세금 빼달라 그러면 집주인이 뭐 뺏어나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뺏어나가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냥 뺏어나가 하면 될 건데. 근데 전세금을 그냥 돌려만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다가와서 무슨 얘기를 세입자한테 했냐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뺏어나가 하면 될 일인데 내가 융자도 있고 지금 시세도 떨어져서 솔직하게 얘기했네. 떨어져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전세금도 못 돌려주고 잘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겁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융자 떠안고 살 줄 알고 소위 말해서 대책도 없이 그냥 세입자를 만만하게 본 거죠. 그냥 집주인이 망한다 그러면 세입자가 어이구 무서워하고 그걸 그냥 융자 떠안고 할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직접 찾아가서 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놀래죠. 여자분이 아이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당연히 놀래죠. 그래서 저는 어찌어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것까지 제가 뭐 돈을 돌려줄 연구도 못하고 돌려줄 수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툭 던져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 또 꼬이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여자의 뭐 오빠인지 뭐 남자친구인지가
건달이었던 거예요. 건달. 건달인지 뭐 이게 사채업자인지 한마디로 좀 건들건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 세입자 오빠인데 전세금 못 돌려준다고 했냐고 하면서 이제 협박성으로 하는 거예요. 엄포도 놓고 언제까지 해내라 놓고 안 되면은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2010년이면 이제 40 정도 됐을 텐데 뭔가 누구한테 협박을 처음 당해본 거예요. 살면서.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라도 그냥 뺏어 나가세요 하면 될 일인데 괜히 무서워가지고 괜히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전화만 오면 피하고 자꾸 빚쟁이처럼 사실 뭐 빚쟁이죠. 네. 언제까지 해준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채권 추심 당하는 대부업체에서 채권 추심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이제 들들 볶더라고요. 이게 저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순진하기도 했고 집주인이면서도 돈을 못 돌려준다는 미안함이나 어떤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미안하고 또 빚쟁이 같고 내가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달리다가 집에도 막 찾아오고 어디로 나오라고도 하고 또 나오랜다고 또 나갔어요. 나오랜다고 나가서 보면은 무슨 자기 동생들을 한 3, 4명을 보내요. 보내서 겁을 주는 거죠. 그럼 저는 또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해준다고 또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럼 또 그 약속이 어겨지면 약속 어긴 것 때문에 또 시달리고 바보 같은 얘기죠. 바보 같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막 궁지에 몰리고 일이 안 풀리고 막 꼬이고 되는 일 없고 그러면은 자꾸 악수를 두고 실수하고 어떤 합리적인 판단도 잘 안 들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막 내려놓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니 집주인이 뭘 그렇게 겁이 많았었는지 쫄았었는지 나중에 그 일 생각하면 왜 그렇게 바보 같았었는지 되게 답답해했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내가 다달이 30만 원씩을 줄게. 나한테 6개월의 시간을 다오. 또 이렇게 약속을 했네요. 찐따도 이런 찐따가 없죠. 왜 또 그런 약속을 했는가? 시달리기 싫어서. 그 뭐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지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안 시달리려고. 그러니까 뭔가 내놔야 잠잠하니까. 그래서 다달이 3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6개월의 시간을 벌었어요. 6개월 있다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마 하고 방법은 없죠. 집이 팔리든가 내가 돈을 마련하든가 두 가지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이 팔려야 은행이자도 갚고
부족한 건 내가 보태서라도 보증금을 내주는데 집이 팔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내가 생돈 6천만 원을 다 보증금을 마련하자니 그것도 방법이 없고, 그냥 시간만 번 거예요. 6천에 대한 이자만 주고, 6천에 대한 이자를 한 달에 30만 원씩 줬으면 엄청 준 거죠. 그것도 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막 시달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럼 막 무섭기도 하고. 뭐 그렇게 무서운지. 그러다가 저희 처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집이 그 태전동의 저수지 쪽이었는데, 이제 그 가게가 있는, 화장품 가게가 있는 태전동 쪽으로 옮겼어야 됐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집을 내놨다는 걸 알고 처제가 그냥 그때 시세에 맞춰서, 다행히 그 뒤로 좀 시세가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억 2천인가 시세에 맞춰서 처제가 이제 인수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은행빚 갚고 나머지 부족한 12,000 정도는 제가 또 그때 뭐 대출을 어디서 얻었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 그걸 또 얻어가지고 일단 그걸 수습을 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 하나마저도 그렇게 찌질하게 찐따같이 일 처리를 했으니 세상 일이 뭐가 됐겠어요? 뭐가 됐겠어요? 진짜 바보 같은 내 인생이죠. 왜 이렇게 40대 초반까지는 실수만 하고 바보 같고 뭘 이렇게 무서워하고, 판단도 잘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랬었는지 답답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이 그렇게 바보 같고 세상을 모르고 실수투성이니 누가 힘들겠어요? 애들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또 시간은 가서 이제 또 가게를 이제 내놓은 게 또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어요.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그 반신욕방에 반신욕기 손님으로 오던 분이, 제가 가게를 내놨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손님들한테도 이 가게 인수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우리는 더 큰 데로 갈 테니까 여기는 싸게 내놓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손님 중에 화장품 매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동네에서 그분 앞에서 무슨 분식집을 하는 분이, 약간 노점 비슷하게 하는 분식집을 하는 분이 그걸 정리하고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시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집신도 짝이 있다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분이 또 이 반신욕기 이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누가 할까? 손님들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뭐 벼룩시장에 내놔도 안 되고, 참 깝깝했었는데, 이게 시내로만 나가면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가게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기계에 대한 시설을 1,000만 원 내에서 제가 2천만 원에 내놨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분식집을 지금 내놨는데 그 분식집이 팔리면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전에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뭐 가게를 내놓고 나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 누가 조언을 해줬는지 누군가한테 들었었는데, 가게 내놓고 만약에 가게가 안 나가면 아침마다 출근해서 가게에서 가장 가까운 사거리를 한 바퀴씩 돌면서 사거리 꼭지마다 멈춰서 소원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를 나가는 게 소원이면 이 가게를 나가게 해주세요. 또 다음 사거리의 그 다음 꼭지에 가서 이 가게를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해보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뭔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이제 큰 길 사거리는 못 나가고 그 골목 사거리에서 이쪽 거리에서 서가지고 동쪽 거리에서 서서 이 가게 나가게 해주세요. 또 서쪽에서 서서 가게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아침마다 가게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것 때문인지 그 뒤로 한 열흘 있다가 그 분식집 화장품 가게 하시는 분이 분식집 아줌마를 소개해줬고,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이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희망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가게에 여러 사람이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정 원하시면 계약금 100만 원은 거셔야 된다. 네. 그랬더니 진짜 100만 원을 걸더라고요. 거의 뭐 반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일주일 있다가 가게가 자기도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가게가 나가면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1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네요. 근데 연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연기해줬죠. 또 한 일주일 연기해줬어요. 네. 어차피 저도 그 가게를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 의지가 있구나, 이 가게를 인수를 하려고 하긴 하는구나, 뭔가 생각이 들어서 또 저는 저대로 또 그 성남 신흥역에 종합시장에 가게를 또 봐둔 게 있어서 그걸 또 알아봤죠. 그리고 덥석 거기도 또 저도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금 내고. 그랬는데 또 한 일주일 있다가 가게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말은 포기한다 그러는데 그분도 그 계약금 100만 원 건 게 아깝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어차피 나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는 번화가로 나가서 종합시장에 나가서 한다면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분한테 이걸 넘기고 가는 게 낫겠다. 그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또 계약도 또 해놨고. 그래서 이분한테, 그 분식집 사장님한테 그럼 좋다. 그러면은 보증금 1,000만 원만 주고 기계값 1,000만 원은 1년 안에 갚아라.
그때 1년이 아니다. 6개월 안에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설비 기계값 그거 치면은 굳이 건질 거는 그 반신욕기 그거 한 세대인데 그 한 300만 원이었어요. 그게 가치가. 근데 이 시설 관리 쪽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목적은 보증금 1000만 원 갖고 나오는 그 자체가 1차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옮겨서 하면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분한테 제안을 했죠. 계약금 100만 원 건 거는 건 거대로 계속 갖고 있고, 보증금만 1000만 원 주면 시설비 1000만 원은 내가 6개월을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갚아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게를 반은 처분한 거고, 기계값 시설비 그 1000만 원은 6개월 안에 받는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일단 어떻게든 나는 더 좋은 데로 가서, 더 가능성 있는 데로 가서 하자,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종합시장으로 그 3층에 있는 건물을, 3층에 있는 매장을 얻었어요. 거기도 권리금이 없었어요. 그냥 보증금만 갖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1000만 원에 거의가 8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없이 가서 이제 인테리어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갔네요. 네. 근데 맞다. 그때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은 받았잖아요. 근데 거길 1000만 원으로 가면 제가 이제 인테리어나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거기를 보증금 500에 월세를 올려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500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0 남는 걸로 또 이제 반신욕기도 좀 사고, 또 좀 시설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갔네요. 그게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됐고, 왜 거기서 마사지까지 하게 됐고, 또 더 생뚱맞게 마사지 매장을 또 인수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합법적이지 못한 길로 빠져들었는지, 그 얘기는 이제 또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